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요, 이번 시간부터는 법인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의 어떠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너무 낯설지는 않게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제 제 마음의 바람이 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법인세법은 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인세는 기업 세무 회계의 아주 핵심적인 그 세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잘 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법인세법 공부를 하면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막 도망갈 궁리를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인세의 산을 넘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업계에서 실무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또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잡고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은 다시 앞으로 쭉 넘어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30페이지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마치 처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30페이지 법인세법까지 좀 넘어오세요. 제가 일단 얘기를 좀 진행하기 전에 법인과 개인의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하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 뭐뭐뭐뭐 요런 회사들이 다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나의 이름으로 개인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나와 동일시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인이 사업을 영위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법인과 개인은요,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생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별도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개인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에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크게 적용되는 세목이 다르죠. 그리고 과세하는 원칙도 좀 달라요.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생소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인은 사실 사업을 하려면 장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부를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 재무제표를 만든다라는 게 장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장부를 만들었을 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거래가 있으면 과세하겠다라는 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뭐 물건을 팔아서 순자산이 증가했네, 현금을 벌었네,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 순자산이 증가됐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같은 가치가 상승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네, 그런 식의 모든 자산이 증가할 때 우리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소득세로 넘어오면 소득 원천설인데 사실은 개인은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우리가 종합소득세 공부를 하면서 소득세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치킨집을 운영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주식 투자를 해갖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로또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렇게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 개인이 네 자산이 증가할 때마다 과세하겠어 이래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가계부도 안 쓰는 와중에 개인의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고 있어요. 세법상 요것만 과세할 거야 라고 열거된 소득들만 과세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주식을 100원어치를 샀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주식은 법인도 살 수가 있어요. 법인 이름으로. 왜냐하면 독립된 경제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요.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살 수가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요새 주식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12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도 차익을 보고 주식을 매각을 했죠. 법인 입장에서 1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20원이 됐다. 그럼 20원만큼의 순자산이 증가했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증가했죠?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의 주식이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20만 원의 돈을 번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는 개인이 주식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라고 열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앞으로 차차 과세가 될 거예요. 개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이야기할 법인세의 관점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머릿속에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0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나요? 하고 사업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해갖고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법인세법의 납세 의무자하고 법인세의 과세 대상, 다시 얘기해서 법인세의 종류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법인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인,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내국 법인과 자, 외국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들은요. 내국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입니다. 자,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 법인이에요.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는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 법인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가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뭐냐? 영리법인은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끼리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비영리법인은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요 분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법인을 이야기해요. 자, 교재 31페이지 잠깐 보세요. 법인세 납세 의무자 첫 번째, 자 아래쪽 먼저 볼게요.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 보세요. 법인의 본점, 특별히 영리법인은 본점이라 그러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 관리 장소를 어디에? 국내에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요. 외국에 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돼요. 자, 국내외 원천 모든 소득.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할 거고요. 외국법인은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국내 원천 소득. 외국법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나눠주시고, 위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한번 읽어볼게요. 영리법인이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러한 이익을 어떻게 해요?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들이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을 왜 해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주가 주인이니까. 됐죠? 자, 반면에 비영리법인이란 학교나 종교단체 같은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리법인은 어떻게 돼요?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어때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이렇게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법인세 과세의 종류, 법인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0페이지로 넘어와서 제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드릴 겁니다. 법인세의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름 자체를 뜯어보시면은 각 사업연도라는 게, 자, 사업연도라는 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도 우리가 과세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해당 과세 기간 안에 순자산이 증가한 내용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어땠어요?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고 2개의 과세 기간으로 봐서 부가세 신고 납부했잖아요. 법인세도 이렇게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해당 소득금액의 세율을 곱한 것만큼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년 발생한, 매 사업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너무 당연한 법인의 소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자, 요거는 뭐냐면요. 토지나 주택 등을 법인이 양도했을 때, 토지나 주택을 법인이 양도하면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해서 돈을 벌면 우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미 과세가 한번 됩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한 번 더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법인하고 개인의 세율 차이가 커서 그래요. 우리가 개인도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양도할 수가 있고, 개인도 집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이라는 게 과세가 되는데, 개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로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동일한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 세율은 10%에서 25%까지거든요. 사실은 상당한 세율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세율 차이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으로 추가로 법인세를 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과세하는 소득은 뭐냐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자, 청산소득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법인이 이제 수명을 다 했구나. 법인이 이제 고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법인이 모든 사업을 다 끝내고 해산할 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소득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거는 우리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교재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과세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그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할 때 청산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로 부과하는 법인세 됐죠? 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법인이요, 법인이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회계 다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다 알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상태표 어떻게 생겼어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요때 당기순이익이 요 자본으로 들어가요. 뭘로? 이익잉여금으로. 자, 법인이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만들어갖고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란 얘기야. 그럼 요 잉여금을 있잖아. 너 법인이 너 혼자 그렇게 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걸 좀 사회에다가 환류시키라 이거야. 자, 말 그대로예요. 환류시켜야 되는데 미환류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환류를 시키라는 얘기냐.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1차적으로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좀 상여도 좀 주라 이거야.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해서 미래 기술에 좀 투자도 해라. 공장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좀 투자도 좀 해라.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와 관계된 중소기업들에게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으로 좀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상여나 투자나 상생협력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얘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배당이야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배당은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아요. 교재 볼게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거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좀 큰 법인들, 대법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미완료 소득이란 법인의 유보소득 중에서 유보된 이런 잉여금들 중에서 투자나 임금이나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았어. 그러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됐어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뭐 미환류 소득 계산하고 이럴 일 없습니다. 법인세 공부하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공부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 될 거고요.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빈출이고 무조건 나옵니다. 세무회계, 우리 세무회계 회계관리 1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납세 의무의 범위는 3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모두 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를 할 겁니다. 자, 외국 영리법인은요.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를 할 거고요. 외국 비영리법인은 국내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를 할 겁니다. 됐죠? 요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말 문제로 엄청 잘 나오게 생겼잖아 지금. 그쵸? 공부하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과 법인이 토지와 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법인한테 추가로 과세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건 비영리가 토지를 양도하건 외국 영리가 토지를 양도하건 외국 비영리가 토지를 양도하건 무조건 과세시켜야 돼요. 맞죠? 동일하게 과세를 시켜야 됩니다. 자, 청산소득 보세요. 청산소득은 우리나라 내국 영리법인이 국내에 사무실이 있는 내국 영리법인이 청산을 했다 과세해야 돼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청산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의 모든 자산들은 다 국가에 귀속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청산소득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망하건 말건 외국 비영리가 망하건 말건 우리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를 해요. 미완료 소득도 마찬가지. 너 왜 잉여금을 환류하지 않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다른 납세 의무자들한테는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다. 됐죠? 요거 아주 중요하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32페이지 표 다시 볼게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거 동그라미 X로 나와 있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별표 한번 볼게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 그 정도만 조금 지엽적이지만 그냥 눈에 한번 이거 익혀놔 보시고요. 사업연도 봅니다. 자, 사업연도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법인세법의 사업연도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법인세법은요 법인이 맘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법인에는 정관이라는 법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 회사에 말하자면 회사법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야. 우리 회사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사업 목적은 뭡니다. 뭐 임원은 이렇게 합니다. 뭐 상여는 이렇게 줍니다. 회사 주주총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게 정관이라는 건데 여기에 사업연도를 규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규정된 사업연도를 따릅니다. 근데 정관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정관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해놓으면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신고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법인마다 사업연도가 조금 다른 법인들이 있어요. 요거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요렇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고 그러면 6개월마다 하나의 사업연도로 할 거예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들은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과 업종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X1년부터 X2년까지 이런 식으로 2년 막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요. 정관 규정을 하더라도 1년 내의 기간이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었고요. 32페이지 사업연도 보시면 자, 사업연도 5번째 줄 볼까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우선이 되고 만약에 그게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됐고 납세지 봅니다.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고요. 법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별건 없었고 자 예제 문제고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이다. 당연한 얘기고.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뭐 맞는 얘기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내국법인이다. 자, 내국법인을 가르는 기준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냐 아니냐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중에는 내국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국법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얘기죠. 자, 납세지란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법인세의 개괄 살펴봤습니다. 법인세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아니 선생님 법인세가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요. 지금부터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재를요. 40페이지 펴놓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 자, 우리가 법인세를 공부한다라는 얘기는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완료소득 이렇게 법인세 과세 대상의 법인세의 종류가 많지만 이 중에서 매년 각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를 구하는 게 우리가 법인세 내내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사소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줄여갖고 우리는 이제 각사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사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그게 이제 숙제란 말이에요. 그게 숙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업 회계를 배웠어요. 재무 회계를 배웠어요. 이렇게 기업 회계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세무 회계하고는요. 굉장히 좀 관점이 달라요. 좀 생각이 달라. 좀 코드가 둘이 좀 맞지 않아. 생각이 달라요. 자, 요거는 왜 이러냐면 기업 회계를 하는 목적하고 세무 회계를 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기업 회계, 손익계산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요. 그럼 뭐가 되죠? 이익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잖아요. 회계 원리 할 때 맨 처음 배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돼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구하고 싶은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동일한 용어인데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용어가 좀 바뀌어요. 동일한 의미인데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문제라 그래서 늘 들어보세요. 수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합니다. 입금. 뭔가 막 한자 용어 같고 막 와닿지 않고. 자,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법인세법에서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어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구해져요. 제가 줄여가지고 각사소득이라고 적을게요. 각사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 이렇게 해서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법인세 회계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지. 자, 기업회계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기업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 회계를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목적이에요. 회계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기록을 해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회계 원리 할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의 목적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목적인 반면에 세무회계 법인세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법인세 입장에서 안경을 끼고 저 기업 회계를 바라봤을 때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된 거래들이 있는데 저 기록된 거래들 중에서 무엇을 과세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그 기준을 공부하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약간 좀 와 닿으셨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막 하면 우리 회사에 이제 이렇게 매출도 일으키고 해야 되니까 접대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영업사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접대비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상품권도 돌리고 이렇게 우리 관계자들하고도 밥도 먹고 이러면서 접대비가 발생했어요. 1년 동안. 접대비가 1억 원 발생했습니다. 1억 원. 그럼 우리가 접대비 1억 원이 발생한 게 나쁜 거예요? 회계 측면에서 접대비 1억 원 발생한 게 나쁜 거 아니야. 회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을 기록하는 거라 그랬어요. 접대비 1억을 썼으면 접대비 1억을 기록해야 돼. 차변에다가 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개를. 손익계산서 비용에다가 접대비 1억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상한 거 없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법인세 안경으로 봤더니 야, 너 무슨 접대비를 1억이나 쓰냐. 접대비 1억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너 접대비는 1년에 3천만 원만 써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법인세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좀 다잡아야 되실 건 뭐냐면 선생님 왜 접대비는 3천만 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질문이 아니에요. 자, 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입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 접대비는 왜 3천밖에 못 써요는 질문이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이러한 그 접대성 경비를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제한을 두는 겁니다. 물론 입법된 이유는 있지. 하지만 우리가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더 궁금해하시고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이라 그래, 약속이라. 자, 법인세법의 안경으로 쓰고 봤더니 접대비 1억 원은 용서치 못해. 나는 3천만 원만 인정할 거야. 그럼 이미 쓴 걸 어쩌란 얘기냐. 접대비 지금 내가 1억 원을 썼는데 이걸 어쩌란 얘기냐. 이걸 어쩌란 얘기냐라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했죠. 근데 세무회계에선 얘를 손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하고 의견이 다르죠. 나는 1억을 나는 1억을 썼어. 근데 너는 3천을 하래.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조정을 해야 돼요. 의견에 대한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화해갖고 조정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무조정이라 그럽니다. 요게 이제 법인세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과정인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너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니?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용 있잖아. 네가 그렇게 계상한 그 비용을 우린 손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손금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불산입하겠어. 손금 불산입하겠어. 얼마만큼? 7천만 원만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세무 조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당황스럽죠?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가 싶고 그렇죠? 원래 그래요. 법인세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에 계상한 수익이나 비용을 법인세법의 안경을 쓰고 봤을 때 잘못된 것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 나의 과세소득을 보거나 보지 않을 만한 것들을 의견이 다른 걸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 나가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그냥 회계는 회계대로 수익 비용 해서 당기순이익 계산하고요.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입금 송금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려운 세무조정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을 2번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회계하고 세법의 그 유사함이 거의 한 80% 정도는 비슷해요.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조금 다른 거 그것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되지 그걸 막 다 냈다 이거는 다 무시할 거야 난 새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별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도 막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뒤엎어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럼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걸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고쳐야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 39페이지에 세무조정 보세요. 첫 번째 줄.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자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차감에서 산출되고요. 법인세법상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해서 산출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했는데 자 뒷장 넘어가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회계에 있는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무조정의 종류는요, 뻔해요. 경우의 수는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회계상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세법상에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어. 자, 너는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나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어. 그럼 무슨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 금방 여러분 조합이 되죠? 자, 회계상의 수익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계 처리를 안 했어. 매출로 분계 처리를 안 했어. 근데 세무회계에서 봤더니 너 그거 매출인데? 야, 너 그거 입금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금, 산입. 그쵸? 지금 조합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을 했어요. 접대비 비용으로 계상을 했어. 근데 세무회계에서는 뭐야? 너 그거 비용하면 안 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손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한다는 얘기야. 자, 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을 안 했어. 회계 처리를 비용 계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무회계의 눈으로 봤더니 뭔 소리냐. 너 그거 손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금, 산입한다고. 자, 요게 이제 용어가 좀 굉장히 재미없게 생겼죠. 재미없게 생겼지만 느낌은 오죠. 자,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딱 요렇게 네 가지 종류의 세무조정만 일어나는데 얘네들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입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익을 늘리는 수익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지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세무조정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따라오세요. 자, 회계에서 매출로 잡지 않았어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잡아야 된대. 그러면 나의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을 당기순이익보다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자, 손금 측면으로 볼게요. 내가 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을 했어. 비용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지 말래. 그러면 당기순이익보다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겠죠. 손금 산입을 하면 어때요? 내가 비용 계상을 안 했거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저거 비용으로 넣으라는 거야. 그럼 당기순이익보다 비용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손금이 더 늘어난 거잖아. 그럼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은 차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은 가산하는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 손금 산입은 차감하는 세무조정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가산하는 세무조정 더하기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해서 각사합연도 소득금액까지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야. 하나도 안 어렵죠? 할만하죠? 뭐야, 이거였어? 뭐 별거 아닌데? 자, 여러분 다시 34페이지로 오셔갖고 세무조정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법인세법에서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기순이익에서 각사합연도 소득금액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세무조정이 뭐가 있나, 뭐가 속하고 있나를 공부하는 게 쭉 법인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됐죠? 자, 34페이지로 잠깐만 다시 와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정말 너무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우리 부가가치세법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하고 그냥 보여만 줬잖아. 그렇게 보여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다 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기업회계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업회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은 회계를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뭐고 손익계산서가 뭔지 다 알아요. 알아야만 해. 모르면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저러한 법인세의 관점에 안경을 쓰고 봐서 수정해야 할 이러저러한 세무조정을 더하고 빼기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가산하는 세무조정은 더하고 차감하는 세무조정은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계산이 된다고요?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찾으려고 한 거였잖아요. 요거를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됐죠? 이게 거의 다라니까. 이게 다라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35페이지 그림 보시면 되죠? 35페이지 그림 보시면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서 있잖아요.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초창기에는 이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초창기 혹은 막 이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즌이 오고 이러면 법인이 손해를 봐요. 그런 게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러한 결손금들은 차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차감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적자 봤던 거를 다음 해부터 차감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2월 결손금입니다. 2월 결손금 차감해주고 무슨 이제 비과세 소득도 빼주고 무슨 소득 공제 같은 것도 막 해줘요. 뺄 걸 막 빼준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대박. 과세표준 어디서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부가세 할 때도 들어봤죠. 부가세 할 때 과세표준이 뭐였어요? 공급가액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했죠. 자,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금액이고요. 여기 과세표준에다가 당연히 뭘 곱하겠어요? 세율을 곱해야지. 부가세에서 10% 곱했던 것처럼. 법인세율 구경만 해볼게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넘는 애는 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10%, 20%, 22%, 25%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고 나면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전부 다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전부 처음 듣는 용어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느낌만, 조금씩만 더 친해져 봅시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산출세액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에서 좀 깎아주고 싶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공제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가산세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쭉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총부담세액이 나오고요. 총부담할 세액이 나오면 내가 미리 냈었던 금액 같은 것들은 차감을 해야죠. 왜? 미리 냈으니까. 요런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 그러고요.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기 때문에 숨이 너무 찰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와, 숨 찬다. 모르겠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구경만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세무조정하고 나면 각사합려도 소득금액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면 뒤에는요. 마지막 시간에 정리 싹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예제에서 정해진 것들을 좀 볼 건데 35페이지에 거기 이제 눈으로 잠깐만 볼까요? 35페이지 그 주석 1번 달린 별표 있잖아요. 그거. 요 이제 2월 결손금이 여기 이제 개정사항이 조금 있었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0년부터 발생한 2월 결손금은요. 향후 1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2019년까지 발생했었던 2월 결손금 있죠. 2019년까지 발생했었던 2월 결손금은 10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쪼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2월 결손금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한번 표시만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37페이지 나왔죠? 자, 3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계산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자, 와, 법인세라니. 내가 법인세를 계산하고 있다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요. 3일에 21기 법인세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라 이랬는데 우리가 뭐 서식을 작성해라 이런 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교재 이론서기 때문에 서식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걸 막 작성해라 이런 게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분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볼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그냥 쭉 흐름 따라 한번 볼 거예요. 저랑. 보세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 원이죠. 여기에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생각해보세요.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가산하는 세무조정. 손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하는 세무조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산하는 세무조정과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얼마가 나와요? 1억 500인가요? 이게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된 거야. 됐죠?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입금산입 3,000 나오고 손금산입 2,500 나오고 사실 요게 어렵다고 요게. 요걸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라고. 근데 여기서 주어줬잖아요. 그럼 준 대로 그냥 계산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 공제요건 만족되는 2월 결손금을 1,000만 원 빼줄 거고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비과세니까 빼줘야지. 요렇게 하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올까? 9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난 뭐 곱해야 돼? 세율 곱해야죠. 세율이 아까 몇 프로였어요? 2억 원까지 몇 프로? 10%였어요. 그럼 9천만 원에 10%를 곱해. 너무 쉬운데? 그럼 얼마예요? 900만 원이 산출세액이야. 산출세액에서 자 중간예납세액하고 원천납부세액이 뭐냐면 기납부세액이에요. 미납부한 세액. 여러분 지금 이런 용어들이 다 생소한 거 알아요? 이걸 막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샘솟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가면 다 알게 되고 제가 OT 때도 설명을 드렸죠. 그냥 일단 진도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일단. 뒤에 공부하면 다 저절로 메꿔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뭐라고? 기납부세액이라고. 3빼. 그러면 6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제 세액조정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서식은 엄청 중요해요. 실무에서. 우리는 지금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사실은 요 표 하나로 법인세 계산 내역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식이지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한다. 자, 구경만 해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각사학년도 소득금액 계산 보이세요? 그러니까 봐봐 맨 위에 순서대로잖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했죠. 거기서 더하고 빼기 했죠. 입금, 송금. 그 다음에 각사학년 소득금액 나왔죠. 2월 결손금 빼고 비과세 소득 빼고. 그러니까 순서를 그냥 적어놓은 거야. 표 안에. 되셨죠? 그렇게 해서 왼쪽에 쭉 계산을 해서 쭉 내려가는 거 눈으로 따라가 보니까 차가감 납부할 세액 600만 원 계산이 되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법인들은 여기에 기재가 될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이제 추가로 기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9페이지에는 예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39페이지의 예제도 마찬가지 그냥 순서대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법인세 처음 봤으니까. 자, 법인세 뭘 구하래? 산출세액 구하래요. 당기순이익 뭐부터 시작한다? 2억 원부터 시작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무조정사항. 자, 입금산입, 손금불산입은요.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다. 그렇게 아세요.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은요.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을 차감시켜주는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다. 요건 이제 구분이 딱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세무조정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입금산입, 손금불산입을 혼용해서 씁니다. 뭐 입금산입 5천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손금불산입 5천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동일해요. 효과도 동일하죠. 용어도 혼용해서 써요. 얘도 손금산입, 입금불산입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선생님 왜 여기서는 손금산입으로 쓰고 저기서는 입금불산입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 아니에요. 아시겠죠? 혼용해서 쓴다. 다만 가산하냐 차감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자, 더해요. 6천. 빼기 4천 됐네. 그럼 각사학년도 소득금액 얼마예요? 2억 2천입니다. 이번에 봤더니 2월 결손금이 1,000만 원이 있네. 그러면은 과세 표준 얼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을 할 건데 여러분 아까 세율 보셨죠? 과세 표준이 2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0%죠. 2억을 초과한 건 몇 프로예요? 20%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는 거지. 맞아요? 2억 1,000이니까 2억까지는 10%를 계산하고 2억을 넘는 1,000에 대해서는 20% 계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렵고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죠. 산수한 거죠. 산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고 200만 원이니까 2,200만 원 이렇게 산출세액이 계산된다고.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산출세액 계산을.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쪼개가지고.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제가 뭐 크게 어려운 거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전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39페이지, 40페이지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세무조정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법인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법인세 납세 의무자하고 법인세 종류, 그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무조정으로 넘어오면서 계산 구조 설명을 드렸는데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감을 일단 잡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세무조정 하는구나. 아, 그래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무조정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2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구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자, 복습하시고요. 법인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